그래도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6번 이 3단 문법 이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그렇게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가와 가 따로 나 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았고 정말 가와 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이 가와 나 지문이 제가 그때 말했던 그 구성이었습니다. 보통 가와 나 구성은 첫 번째로 얘네들이 서로 대조되는 경향이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나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네, 이 1번부터 6번 지문은 바로 이 2번 케이스였습니다. 가에서 그냥 좀 3단 문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3단 문법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칭 긍정부터 해가지고 특징, 부정 이런 거 다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그냥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말을 해주고, 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소명사니 대명사니 소전제니 대전제니 하면서 이제 그 3단 문법의 타당성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문은 가에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했어야 되는 지문이었었고, 그래서 1번부터 6번 지문, 1번부터 6번 문제 역시 그냥 하나만 한 지문만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았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걸 어려웠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에 고3 애들이 5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5번 문제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했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빗금을 잘 찾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은근히 빗금 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뭘 모의고사. 아니야. 모의고사 보면 왜? 이거 그 병신들. 반가워. 민준이 숙제교재 2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의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가의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요, 3단 문법이란 무엇이냐 했더니 3단 문법이란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이다. 전제와 결론에는 명제가 사용된답니다. 이 명제 형식으로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답니다. 이거 그냥 하나하나 봐주시면 전칭 긍정이란 건 모든 S는 P이다. 그 다음에 전칭 부정이란 건 어떤 S는 P,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그냥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게 전칭이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긍정이란 거는 뭐뭐이다, 부정은 아니다 를 뜻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특징 긍정과 부정을 보시면 어떤 S는 P이다, 어떤 S는 P가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특징이란 거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역시나 긍정과 부정은 뭐뭐이다 아니다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친절하게 너네 이런 거 헷갈릴 거야 라고 또 전칭과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줘요. 전칭이랑 주어 S가 대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징은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긍정은 주어 S가 수로 P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은 S가 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좀 친절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가시면 3단 문법 세 명제는 세 명사 관계를 갖는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명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위에 별표시 쳐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 뜻과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의 뜻은 이름을 나타내는 체험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별표시를 쳐서 주석에 나타냈는데, 뭐냐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포인트로 잡고 하면 되는 게, 명사가 그냥 개념이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 뜻과 달라서 여기 별표시로 주석에 써놨는데 그냥 명사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시를 들어줍니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전제 두 개가 나와주어 그런 다음에 따라서 결론이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 세 개의 명사인 학생, 과학자, 철학자가 명제, 주어 또는 서술어에 등장한다. 그 다음에 타당한 상당 문법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두 전제를 참이라고 할 때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 타당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타당성이란 뭐냐 했더니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 형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는 실제로 모두 거짓인 세 개의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 3단 논법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따질 때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논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타당한 논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까지 읽고 뒤에 있는 2번 문제 2번은 이제 단순 내용일치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2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바로 2번이었습니다. 타당한 논증은 실제 참인 명제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죠. 거짓인 명제로도 타당성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2번에 2번인 건 타당한 논증은 꼭 참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짓인 명제여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왜?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 근거는 얘가 논리성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네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네 번째 문단 보시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그림처럼 세 개의 원에 세 개의 명사를 대응시킨 다음에 두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만일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으면 논증은 타당하지만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그래도 보지 않았나요? 중학교 딱 2번 시험 거고. 벤 다이어그램이 고등학교 때래요? 네. 놀라셨나요? 하긴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지. 저희는 이게 정규 과정이 중학교 때 써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벤 다이어그램 다 했거든요. 진짜 벤 다이어그램이 그거는 집합할 때 나오잖아. 그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네 번째 문단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만일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있으면 타당한 거고 만약에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없으면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 내용만 파악하고 가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을 가시면 앞에 예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제를 원에 대응시켜보자.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원에서 1, 5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다.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이거를 너네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하면 어디 파트에 색칠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를 이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봐라면 어디 부분을 지금 색칠해야 돼? 원래는? 모든 학생이 과학자. 모든 학생 과학자이다. 이사지. 네. 이해했어? 학생이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가 학생과 과학자가 공통적으로 속했던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사 부분을 체크해야지. 네. 그치? 이사 부분을 체크하는 대신에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든 대신 1, 5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여기 이 말인 거야. 1, 5 부분에 해당하는 거 없다는 거야. 왜? 2, 4 부분이 학생이면서 과학자인 거고 1, 5는 학생인데 과학자가 아닌 애들이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때는 학생인데 과학자가 아닌 1, 5분의 빗
빗금을 쳐서 해당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너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모든 학생은 과학자 이다이기 때문에 그럼 2, 4부분 이렇게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의 반대, 그러니까 학생인데 과학자가 아닌 1, 5부분을 색칠해야 된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에.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는 아니다는 철학자라는 원에서 4, 6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도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원래는 어디 파트에 색칠해야 돼? 4, 6이야?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5, 7에 색칠해야지. 5, 7에 원래는. 아, 네. 그치? 철학자인데 과학자가 아닌 애들 5, 7에 색칠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4, 6 부분이 색칠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1, 4, 5, 6이 전제인 거야. 1, 4, 5, 6이 지금 전제 부분에 색칠한 거야. 그 다음에 두 전제를 결합하면 1, 4, 5, 6 부분에 빗금이 그어진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는 철학자이면서 학생인 부분 4, 5분에 빗금을 쳐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예.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는 원래 어디에 색칠해야 돼? 7이. 6, 7에 색칠해야지. 네. 근데 그 6, 7의 반대인 4, 5부분에 색칠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결론이 4, 5야. 결론이 4, 5인데 전제는 1, 4, 5, 6이었잖아. 근데 아까 뭘 했냐면 전제 결론의 내용이 이미 있으면 타당가 됐거든. 그러더니 지금 결론이 4, 5가 전제 4, 5분에 들어가야지. 그러더니 타당하다는 거야. 와.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해했어? 네. 살짝 걱정된다. 지금 너네 짐 빼놓고 모의고사 조질까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걸 표시할 게 아니라 있는 걸 표시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는 거 색칠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없는 반대인 걸 색칠해야 된대.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족같죠.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래.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우진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니까 똑같아. 아니 씨발 색칠 학생이면서 과학자인 2, 4분에 색칠해야 되는데 왜 1, 5분에 색칠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뭐라 했냐면 전제 결합은 1, 4, 5, 6에 빗금이 쳐있고 결론은 4, 5분에 빗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나가 더 쉬웠어. 나를 보시면 나의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형식에 의해 논증의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가려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3단 논법의 타당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에 포함된 명제들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냐 했더니 결론의 주어는 소명사라고 하고요. 결론의 주어는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명사 뜻과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였는데 여기선 그 내용이 아니고 결론의 수러, 그러니까 결론의 그 서술어가 대명사래. 오케이? 그 다음에 주 전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사를 매개 명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대명사는 결론의 수러였지. 결론의 수러,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대전제이고 소명사는 결론의 주어였는데 결론의 주어가 포함된 전제는 소전제라고 합니다. 또한 3단 논법은 명제가 기본적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필요에 따른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먼저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고 전제를 얘기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자 그다음 2번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다음은 명제에서 주어나 수어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지 일부에 대해서만 지칭하는지를 가려내야 된답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어가 바로 주연이래요. 주연이 뭐냐 했더니 만약에 명사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면 주연이 된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전칭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였잖아. 그래서 전체를 가리키는 거는 주연이 되는 건데 특징은 일부만 가리키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주연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술어는 부정명제에서 주연이 되고 긍정명제에서는 오히려 주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잘 갖고 와야 돼. 주어는 전칭을 나타내면 주연이 된다 했고 특징이면 주연이 안 된대. 근데 반대로 수어는 긍정이면 주연이 안 되고 부정이면 주연이 된대. 괜찮아? 이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어. 본문에서 주어가 전칭됐다는 거는 주연이 된 거고 수어가 긍정으로 쓰이면 주연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온 거야. 민준아? 괜찮니? 그래서 가령 모든 고양이는 생맹이다 해서 고양이는 그럼 모든 고양이는 생맹에서 고양이는 주연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왜? 전칭. 전체 모든 고양이 다 얘기했지. 네. 자, 그 다음에 생맹이다는 주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왜 안 됐어? 생명 중에서 고양이만 다르죠. 일단 얘는 긍정 쓴 거지. 네. 긍정 쓴 거기 때문에 주연이 안 된 건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 근데 생명이 고양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도 생명을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가운데에서 고양이만을 지칭했기 때문에 주연이 되지 않았대. 생명이다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주연된다는 건 전체를 가리켜야 되는데 모든 고양이는 고양이 전체를 가리켰기 때문에 주연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고양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다가 모든 고양이는 생명이란데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생명이 고양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생명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고 있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 중에서 고양이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주연되지 않는 거지. 고양이가 생명이에요. 털. 고양이가 모르겠어. 고양이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동물은 잘 몰라. 일단 예전 가서 최근에 내 개념이 무너진 그거였어. 강아지가 거울을 보면 안 된다 했었거든.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아지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강아지는 자기도 사람인 줄 안돼.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랑 지내면 자기도 사람인 줄 안돼. 그러니까 자기 외형 모습이 이 사람과 똑같다 생각한대. 근데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잖아. 그래서 충격을 받는데. 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그게 최근에 개소리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강아지가 거울을 봐도 좋아한대. 와 강아지다 이렇게. 근데 난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어. 부모님한테 그래서 막 우리 집은 강아지 안 키우는데 이모나 큰 집 같은 강아지 키워서 내가 강아지 이렇게 품고 그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랑 그 어르신분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강아지는 사람이랑 지내기 때문에 자기 외형도 사람과 똑같다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는 이상하게 생겼잖아. 사람과 다르게 생겼잖아. 그래서 강아지의 세계가 무너진대.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 어디 수의사인가? 그 강영욱 씨인가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도 상관없다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주어는 주연되고 수어는 주연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로도 주연이 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주어가
주연된다는 건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모든 고양이의 생명이다 했을 때 여기서 주어는 뭐야? 고양 주어는 고양이지. 그 다음에 서술어는 생명 생명이다지. 그리고 뭐 고양이는 전체를 가리켜 일부분만 가리켜.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들 every cat, 전체. every cat. 네. 고양이의 모든 고양이를 가리켰기 때문에 주연이 된 거고, 생명이라는 생명을 고양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역시 생명을 가질 수 있잖아.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고양이만 가리켰기 때문에 얘는 주연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주연되고 수는 안 되고 또 뭐라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주연되고 어. 수는 안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렵네. 그냥 그럼 가볍게 들어야 돼. 가볍게. 어차피 너네 모의고사 실제로 풀 때 제가 9월 3일 수업 때 여러분들 미니 모의고사 그 모음집을 드릴 거거든요. 그걸 갖고 가서 여러분들 시험 전에 그냥 간단하게 푸는 게 좋아. 왜냐면 머리를 한번 워밍업 시키는 게 좋아. 이것도 워밍업인가요? 그치, 워밍업. 모의고사도 어차피 앞에 시험 있잖아요. 어떤 거? 원래 연달아 그치. 근데 국어 전에. 근데 국어 맨 첫 번째 보잖아. 그래요. 국어가 1교시야. 국어를 제일 첫 번째로, 너 3월달에 봤잖아. 아니 옛날에 국어가 제일 첫 봤다 해가지고 너네가 뇌가 멈춘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야 돼. 그래서 은근 수학을 좀 잘 보는 이유가 국어에서 오히려 워밍업이 돼서 수학을 풀고, 그 다음에 제일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영어야. 영어가 몇 개죠? 영어 3교시 밥 먹고 나서. 맞네. 그래서 너네 영어를 다 조지는 거야. 너네 따로 숙제를 풀어오면 영어를 잘 푸는데 꼭 모의고사만 영어를 풀 때 조지는 이유가 너네가 이미 그 워밍업 시킨 거를 점심시간에 다 토해내고 또 거기 밥까지 처먹고, 너네 또 심한 경우는 그 모의고사 전에 축구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너네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잠 깨야 돼 이러놓고 그 축구 존나 뛰어 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50분에 반에 들어가서 와 개더워 하면서 야 물 부으면서 물 마신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 평가 시작하면 몸이 축 처지지. 이러지. 그러면서 너네 눈 뜨면 이제 사탐 시작한다. 사탐이 아니라 한국사 보지. 한국사. 그럼 한국사는 너네 이완용 되기 싫어서 막 열심히 푸지만 너는 결국 이완용. 아니 다 매국노가 된 상태에서 정신 차리면 사탐이고, 사탐 공부했겠어? 사탐도 조져놓지. 그리고 너네 이제 당당하게 어쩔 수 없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야 하면서 너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아직 1학년이니까 괜찮아. 하고 고3 때 되면 너네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3 역시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 가서 헛짓거려 언제 말한 거잖아. 헛짓거리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워밍업하고 있으라고. 꼭 국어만 워밍업 할 필요 없이 그냥 너네가 원하는 거 워밍업 하는 게 제일 좋아. 너네가 수학이 워밍업이 되면 수학 문제 그냥 간단한 2, 3점짜리 문제 모음집 모아가지고 그것만 풀거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어 전에 진짜 쉬운 지문만 갖고 와서 풀었거든. 왜냐면 너네가 이러면 너네가 또 멘탈이 약해. 그 워밍업 때 어려운 거 풀잖아? 어려운 거 풀면 거기서 다 맞아도 너네 불안해. 이건 족밥이니까 다 맞아야 돼. 그래 이건 다 맞아야지 하는데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너네 좌절하는 거죠.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이 시험에서 만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워밍업 할 때 채점하지 말고 그냥 글 읽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독서가 너무 부담되면 차라리 그냥 너네가 자주 보는 문학책, 나랑 했던 문학 이 개념 책을 가져가서 문학만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워밍업 한다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세 번째 질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규칙 중에서 주연 개념에서 파생된 것은 2개가 있는데 하나의 규칙이라도 위반한 3단원법은 부당한 논증된다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4개 명사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4개 명사가 뭐였어? 다시 기억을 끌려고. 4개 명사.
우리 위에서 매개 명사 찍고 갔어. 매개 명사가 뭐였어? 전제에서. 두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사를 매개 명사를 했어. 그 명사가 하나는 주어가 주연되는데 그럼 한 번은 주어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체를 가리키거나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은 명사는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어려워.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서 두 번째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뭐라 했더니 두 번째 규칙을 위반하는 3단 문법으로는 대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 우리 대명사가 아까 뭐였어? 대명사? 수라에 뭐였어? 아니 뭐의 수라였어? 결론의 수라였어 대명사가. 네. 그 다음에 소명사는 결론의 주어였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따라서 어떤 학생은 철학자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럼 너네가 먼저 해봐. 여기 니은에서 대명사가 뭐야? 철학자. 그치? 철학자지. 네. 일단 나 혼자 할게. 일단 너네 내 설명을 들어봐. 철학자가 대명사야. 네. 그 다음에 학생이 소명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인데 이 두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가 4개 명사야. 근데 여기 니은은 타당하지 않아. 부당해. 왜 부당하냐 했더니 4개 명사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과학자이기 때문에 얘는 주연이 안 돼. 그 다음에 과학자이다. 긍정이기 때문에 얘도 주연이 안 돼. 네. 그래서 얘는 1번 규칙을 깨트린 거야. 1번 규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얘는 부당한 명제가 된 거야. 그래서 보시면 4개 명사인 과학자는 첫 번째 명제에서 어떤 과학자를 사용했으므로 전체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한다. 두 번째 명제인 과학자 역시 학생 중에서 과학자를 의미하므로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과 달리 4개 명사가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당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 그나마 쉬워. 뒤에 회사를 할 걸 그랬나? 오늘 모의고사 그런데. 그래서 빠르게 다음 보시면 1번에 그래서 2번이었고요. 3단 문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들었죠. 가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할 때 계속 예시를 가령 이런 거 들어줬고요. 나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령 예시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2번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3번 어려우니까 4번, 5번만 한번 봐볼게요. 4번, 5번 한번 보시면 자 주연 여부를 판단하는 텐데 자 주연 여부야. 오케이? 자 기억 봐봐. 어떤 철학자는 논리학자이다라는데 얘는 어떤 철학자이는 뭐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특징 긍정이죠. 주연된 게 없네. 그치? 그 얘는 어떤이니까 주연된 거 없고 이다니까 긍정이니까 주연되지 않았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어떤 수학자고 과학자가 아니래. 얘는 조심하시는 게 전칭 부정이죠. 도니까. 그치? 어떤 과학자고는 전칭이었고 뭐뭐가 아니다니까 부정인 거. 그치? 얘는 그렇기 때문에 주연이 되는 거야. 어떤 심리학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특징 부정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이기 때문에 주연이 안 되고 아니다기 때문에 주연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 모두 주연되는 거는 니은. 하나만 주연되는 건 디귿. 그다음에 주연이 되는 건 주연이 아예 안 되는 건 기억. 4번이라고요? 네. 와, 한 개도 안 켜져. 그냥 저도 하긴 안 되지. 자, 그다음에 5번 5번 진짜 간단하단 말 안 할게. 너네 화낼 것 같아. 자,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포유동물이 대명사, 육식동물이 소명사, 그 다음에 여기서 사자가 4개 명사, 그 다음에 포유동물 대명사가 있는 전제인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가 대전제, 앞에 있는 육식동물이다는 소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반대로 생각하랬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색칠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부분에 색칠하면 된댔어. 자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2, 4번인데 2, 4번에 속하지 않은 1, 5번을 색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여기 부분은 4, 5번이었습니다. 근데 4, 5번에 해당하지 않는 1, 2번을 색칠하는 게 전제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제는 1, 2, 5야. 그 다음에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는 해당하는 부분이 4, 6부분이거든요. 네. 4, 6부분인데 4, 6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2, 3번을 색칠해야 돼요. 3번이요. 얘는 결론이었습니다. 2, 3번. 자, 근데 앞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얘기할 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제에 포함돼야 타당화 됐거든. 근데 얘는 타당하지 않아. 왜? 3이 안 들어가요. 3이 안 들어간 거야. 결론에 3이 있는데 전제는 3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빗금을 다 그어보니까 결론에서는 없는 3부분에 빗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타당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2번 지울 수 있어. 그 다음에 가비가 또 뭐라냐면, 야 이거 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2가지 규칙을 말해줄래? 했더니 얘는 뭐라냐면 2가지 규칙이 첫 번째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 총 3가지였지. 1번은 4개 명사가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이 돼야 된댔어. 그다음 두 번째는 대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이 되지만 전제에서는 주연이 아니 돼야 되고, 세 번째 소명사가 똑같이 결론에서는 주연이 되지만 전제에서는 주연이 아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당한 거. 자 그러면 너네가 봐봐. 여기서 4개 명사가 주연이 돼? 안 돼? 되죠. 4개 명사는 주연이 되지. 왜? 모든 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4개 명사는 주연이 돼.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번과는 관련이 없어. 왜냐면 가비가 뭐냐면 부당한 논증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부당해야 돼. 그래서 2가지밖에 없어. 대명사가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거나 소명사가 전제에서 주연이 안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대명사는 포유동물이었고 소명사는 육식동물이었어. 네. 자 그럼 여기서 포유동물이라는 육식동물 중에 전제에서 주연이 되지 않았던 게 뭐야? 포유동물이 죄송해요. 둘 다 주연이 안 되죠. 전제에서요? 전제에서. 네. 그치? 근데 결론에서 주연되는 건 누구야? 육식동물. 육식동물이지. 네. 얘는 주연이 되지. 네. 그니까 답이 5번인 거야. 이 경우잖아. 육식동물은 결론에서 주연이 되지만 전제에서 주연이 안 되는 거. 근데 반면에 포유동물은 결론에서도 주연이 안 되고 전제에서도 주연이 안 되잖아. 네. 문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도 오답이 꽤 있었죠. 네, 1번에도 오답이 있었는데, 자 1번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답이 4번이었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발표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반론 같은 건,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네는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할 거야. 난 그래서 이 반론을 또 반박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론에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3번은 뭐예요? 학습 경험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여기 있죠. 세 번째 시간에 대가 배운 있죠. 것처럼.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게 바로 학습 경험을 언급하는 거죠. 자, 7명 중에 한 명만 미친을 했으면 누가 미친놈일까요? 아 알았어요. 오. 자, 그래서 이건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쌤 5번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왜? 5번이 5번. 아, 5번 문제. 아. 2번은 있으면 안 되죠 쌤. 예? 있어? 자, 그다음 2번. 그 2번도 2번의 답 4번이었는데 이번 몇 명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아,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너 틀렸어. 일단 나 틀렸어. 한 분 틀렸습니다. 내가 유일한 2번은 한 분 틀렸습니다. 근데 그 누군지는 안 몰라요. 모르죠. 한 분 틀렸는데 네. 저희는 지금 누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누가 틀렸냐 이거? 그러게 누가 그 수험분의 열매국어 사랑이요 생각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기억을 활용해 녹을 때 문제 뭐야 이거 가스 많아진다 했잖아. 가스 많아진다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바로 보여준 게 2번을 5번 선택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유지된 지역에 문제사항은 없었죠. 네, 유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지된 지역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영구 동속진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지역의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고. 네, 그래서 왼쪽은 온실가스 방출량이 미미하지만 오른쪽 급태는 급격히 녹고 있는 지역인데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니까 그 혹시 이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좋은 건 아니겠죠?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틀렸다면 누군 누가 틀렸다면 틀렸는데 한번 5번을 변호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 봐.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 누구나. 자 그럼 3번은 넘어갈게요. 3번은 다 맞으셨으니까 네, 4번도 보시면 4번에 이거 우리 열심히 했던 된소리 대기랑 자음분단수나 그 파트였죠. 1번의 기억은 11항과 23항의 규정에 따라 일지가 있는데 일지가 아니라 익지죠. 예. 그럼 이게 지금 리얼 기억이 리얼로 발음된 건데 여기서 11항에서 뭐라 했냐면 리얼 기억이 기억 앞에서는 리얼로 발음한다 하는데 지금 이 뭐야? 이 다음에 지읒이잖아요. 지읒이기 때문에 얘는 네, 리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옳기를 당했던 5번 문제. 저 진짜 확신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비고일 친구들 다 57개 다양하게 했습니다. 수 관용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옛날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수사는 체언입니다. 네. 그쵸? 네. 기억나야 돼? 네. 너네 중간고사 끝난 지 약 2달이야. 체험 뒤에 조사가. 체언 뒤에 뭐가 와야 돼? 그치? 조사가 와야죠. 좋았어. 그다음에 수관형사는 그냥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뒤는 보통 체언이 와야 돼요. 그쵸?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 자 그래서 봐봐 1번에 연필 하나를 꺼냈다. 여기서 이 하나가 뭐냐는데 하나는 수사죠. 네. 왜?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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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르이 조사잖아. 르이 목적격 조사잖아. 그죠. 그니까 얘는 하나는 수사지 수사. 네. 오케이? 네. 놀라는 척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자 그다음 둘째 주. 둘째는 얘는 지금 수관형사긴 해요. 둘째라. 근데 둘째가 수관형사로만 쓰인댔어? 아니 얘 수사로도 쓸 수 있댔잖아. 그다음 또 얘 뭘로도 쓰일 수 있어. 둘째. 이거 얘 말했잖아. 얘 명사로도 쓸 수 있잖아.
맞죠? 얘 명사로 쓰이는 게 어떤 경우야? 둘째야. 나는 우리 집의 둘째야. 그래서 내가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이건 명사로 쓰인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관형사로만 쓰인 얘는 아니지. 그다음에 3번 얘는 수관형사지. 얘가 수사나 명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관형사로만 쓰이니까 얘가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여섯은 지금 여섯은 수관형사야. 근데 여섯이 수관형사로만 쓰여? 그간 얘는 수사로도 쓸 수 있잖아. 권이 뭐야? 권은 의존명사죠. 무슨 6이 그 수사로 쓸 때가 사람이 여섯 있다. 여섯 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뭐 여섯이 있다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어떤 거? 새우. 새요? 예. 조세. 이 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가 수사가 안 돼요. 네, 새는 수사가 안 됩니다. 얘가 수사하려면 얘가 뒤에 그러면 조사가 붙어야 되거든. 네. 근데 6시도 수사예요. 6시? 6시는 수관형사죠. 근데 이거 우진이 질문 계속하면 그럼 얘가 뒤에 수사로 쓰려면 뒤에 뒤에 조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새이 혹은 새가 아니면 새을 이렇게 조사가 붙어있는 조사가 붙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수사가 안 되지. 수사는 체언인데 체언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그냥 없잖아요. 뒤에 을을 붙이면 끝나네요. 그래요. 내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야 걔네? 왜 되지? 왜? 네네. 근데 또 혹시나 그래 맞으면 나는 새를 냈다 할 때 그때 새는 그 숫자 새가 아니라 돈이잖아. 돈. 그때는 새는 명사로 되는 거지. 근데 이때 그 새랑 이 새는 완전 다른 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중에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거는 새밖에 없었던 거지.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6번 다 맞으셨어요. 역시 너네는 한국인이야. 뿌듯했어. 6번 틀리면 어떨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11번 물킬입니다. 이 7번부터 11번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제 기억상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 문제였거든요. 물론이죠.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경 지식 한번 따져봅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누가 스승이죠? 플라톤이 스승입니다. 네. 근데 이건 좀 헷갈려. 아리스토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였나? 소크라테스가 최위인가? 이 소크라테스의 종류가 좀 종류래요. 그 위치가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아무튼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알고 계신 게 정말 간단해요. 플라톤은 문학을 진짜 극혐했던 사람이에요. 문학 따위가 어딜 가니? 그러니까 문학은 하나의 좀 사기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하나의 모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설득하기 위해 썼던 게 뭐냐면 시학이야, 시학. 이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문학이 얼마큼 이 세상이 좋은지,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서 그거를 플라톤한테 바쳤어. 역시 청춘가. 근데 플라톤이 그거를 안 읽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싫어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도 책 집필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문학을 막 좋아하는 내용 쓴 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에 있던 것은 오이디푸스나 이런 걸 되게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왔던 것은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걸 꿈꿨어.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 근데 이 책상이 원래는 이 책상이 이데아에 있는 책상을 모방한 거야. 이 책상을. 핫하네요. 약간 이 세계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데아가 정말 초월적인 세계인 거지.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여서 그 목수가 난 책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창의력을 발판으로 막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데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수가 잠깐 이데아를 가 이러고 있다가 오케이 이데아 가겠어 하고 이데아를 가. 이데아를 가가지고 이데아에서 보는 거야. 이거다! 하면서 이거를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 목질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고 다시 오케이 다시 현실로 가야지. 현실로 와. 그럼 목수가 오케이 하고 그때 막 만들어.
책상. 그러다 또 까먹어 다시 올라가. 하고 까먹고 다시 올라가야지. 하고 대박. 그래서 이데아를 이성으로만 인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이데아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초월적인 세계야. 우리의 모든 게 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뭐 이런 TV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야. 좋네요. 그냥 정말 플라톤이 이데아가 정말 초월적인 세계라 했던 거지. 근데 화가는 어떤 거냐? 화가는 그렇다 해서 화가가 이데아를 가서 그 이데아 모형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목수가 만든 걸 보면서 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또 한 거야. 두 번 했네. 그 뭐냐면 너네 하면 어떤 거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원래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복사본 1이야 뜨잖아. 근데 복사본 1은 목수가 만든 거고 화가가 만든 거 복사본 2라는 거야. 복사본의 복사본인 거야. 그니까 모방의 모방, 허구의 허구기 때문에 화가, 그런 문학 이런 것들은 다 엄청 열등한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대신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야, 너네 생각해봐. 너네 그래 아까 민준이가 신나게 얘기했는데 오이디푸스가 무슨 내용이냐면 오이디푸스 왕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야. 근데 왕이 그 왕비를 통해서 자기 아들 낳는데 그게 오이디푸스야. 근데 어떤 점을 받아. 그러니까 어떤 그 예언을 받는데 몇 날 몇 분에 태어난 아이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미를 탐한다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오이디푸스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날 죽이고 내 아내를 채간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몰래 암살을 시키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몰래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그 강가에 이렇게 그 바구니 아이를 넣어가지고 휙 보내. 제발 어디 가든 살아라 하고. 무슨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쭈쭈쭈 가게 나가지고 적국으로 가. 라이벌 나러 가. 그래서 그 라이벌 안에서 얘가 열심히 자라서 거기서 장군이 된 거야. 장군이 돼가지고 얘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그냥 얘는 장군이야. 근데 그 나라에서 저 나라 쳐야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왕이야. 그 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오이디푸스 막 가가서 결국에 그 왕을 죽여. 근데 그 왕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지. 그 아버지는 와서 자기 전리품으로 그 왕의 왕비를 취하는 거지. 근데 그 왕비가 자기 어머니였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랑 하룻밤 보내. 해머니 보였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잘 안 내고 되게 이쁘다 정도. 여전히 관리를 잘하고. 왜냐면 아이를 옛날엔 보통 14, 15에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하더라도 어머니가 하더라도 오이디푸스가 18, 19 되더라도 어머니가 아직 30대니까. 아이유 30대잖아. 아이유가 너랑 결혼하자면 안 할 거야? 해야지. 당연하지. 앞으로는 알리고. 지금 그러면. 응?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아이유가- 상상에서 하는 거야? 아이유가 지금 결혼해도 해야지. 아이유가 지금 30 중반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지. 17살이랑 그러는. 그건 아이유 문제고 내 알바는 아니잖아. 욕을 먹더라도 아이유가 욕 먹겠지 뭐 내가 욕 먹겠어? 외우면서 이데아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하냐면 광장에 가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 눈을 찌르고 나는 내 아비를 죽이고 내 어미를 겁탈한 개새끼다 하면서 눈을 찌르고 나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침을 뱉어달라 해. 자기는 이런 정도로 그냥 짐승새끼야. 근데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일반적으로 너네가 죽기 전까지 아버지를 죽이고 너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할 일은 생길 순 없잖아. 그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감정을 이런 오이디푸스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대리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감정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겪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연 감정을 더 확대해주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주는 게 바로 문학이다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거나 기본적으로 오이디푸스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신병 중에 내가 너네 얘기했잖아. 프로이트 너네 지문 얘기했을 때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있다고. 보통 남자애들이, 아들들이 오이디푸스 증후군. 그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근데 그게 아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딸 역시도 어머니를 되게 싫어하는 대신 되게 아버지를 좋아한다. 그게 오이디푸스 증후군. 이유가 뭔데요?
그냥 그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연의 본능이래. 왜냐면 자기가 처음 본 이성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바로 그래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프로이트. 간호사 의사 선생님을 짤 간호사 의사.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렇긴 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정신병이 생기는 거고. 그 약간 그 저희 성소수자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그치,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건 뭐 알 수가 없어. 그냥 근데 그래서 프로이트가 좀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야. 프로이트가 이런 오이디푸스 증후 같은 걸 얘기를 했거든, 발표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얘기만 들어도 씨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런 걸 되게 많이 좀 찝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가와나의 설명에 대한 설명, 이건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8번에 플라톤의 사상을 물어본 거였고, 9번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이거는 중요한 게 기억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네. 그 다음에 11번 복이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그냥 내용만 보시면요. 네, 플라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거 얘기합니다. 초월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세계인 형상계를 얘기하는데, 영원 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이고,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너네 관념적이란 게 무슨 말이야? 관념이 뭐야? 관념. 관념과 비슷한 말이 뭐야? 관념과 비슷한 말이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적인 게 뭐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데아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거야. 그런 거고, 반면에 현상계는 뭐냐면 형상으로 바꿨는데 얘는 끊임없이 변화한대. 근데 이데아계는 변하지 않아. 왜? 영원 불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한 거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보통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단 말이야. 이데아계에서. 그 내용을 한 거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얘기한 겁니다. 아까 그 침대 얘기. 그래서 얘기한 게 그림은 보편자에서 2단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몹시 열등한 것이고, 그래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브의 허브,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2번 했다는 거고, 현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게 바로 현상인데, 얘는 또 예술은 이 현상을 또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허브의 허브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극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 또다시 허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허브의 허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데아계가 최고인데 이데아계를 또 컨트롤 C V하고 컨트롤 V하고 또 이러니까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예시를 들어서 화를 잣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의 수반들 하고 표현을 어렵고,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지리가 타락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얘기했던 게 바로 플라톤의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이 플라톤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게 바로 8번 문제였었죠. 8번 보시면 8번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게 바로 4번이었습니다.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있는 존재하는 형상이 아니었죠. 1번. 예술의 표현 대상은 뭐냐면 바로 뭐였냐면 감각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고요. 1번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데, 여기 마지막 써있죠. 마지막 내가 어디 체크했지 않았니? 여기 있네. 두 번째 문단에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똥꼬야. 뭐하고 있죠? 저기 8번. 음. 8번에 1번은 누가 알려달라고 했어. 쉽지 않은 친구네. 아니에요. 8번 5명 틀렸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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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많이 틀렸어.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또 나만 딱 보시면요. 나는 더 간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작부터 뭐라 하냐면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1살, 2살 이렇게 차근차근 게임처럼 이렇게 막 전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서서히 너네가 성장하잖아.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계가 많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1초마다 성장하는 너네가 다 이데아계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정말. 그럼 진짜 비효율적인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데아계는 영원 불변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데아계는 어린아이와 성인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중간 단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야.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변화, 성장. 다 있을 수도 있죠. 어? 성장은 계속 다 있을 수. 그러니까 그게 다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1프레임 단위로 존재. 그치, 그래. 그냥 프레임 하나 다 있어야 돼.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데아계가 없고 우리가 그냥 성장하고 변화한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더 효율.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 그렇네요. 그래, 너는 이런 욕구를 제발 꾹 눌러. 그걸 갖고 철학가를 간 순간 너네 조져. 철학가가 안 돼. 뭐 철학가를 꿈꾸는 친구도 있거나 혹시 주변에 철학가가 있는 분들은 죄송한데 철학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가능태는 포텐이죠. 포텐. 씨앗 같은 거고 그 현실태라는 거 포텐이 터진 거. 그래서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된 거를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서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임이자 진료를 얘기했고요. 일단 진료랑 가능태가 같은 말인 거야. 근데 진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진료고 이 진료가 바로 가능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현실태라는 거는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최종 단계지. 진화한 최종 단계를 현실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시를 들어주는데 도토리가 가능태라면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바로 현실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목적임을 가능태에 있는 것을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로 향하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게 다 운동이고 이 운동의 원인이 다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가시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인 사물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즉 형상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의 목적이었고요.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는데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했다라는 거였고 마지막 문단이 이제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비극시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얘기해서 인간 본질에 인식하는 알매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알매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쾌감 역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철학은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보고 즐겨야 하는. 반응들이 다 쉽지가 않네. 쉽지 않네. 자, 그래서 빠르게 문제 보시면 7번에 답이 2번이었죠. 가와나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데 바탕된 철학적 관점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한 거였죠. 네. 1번에 관점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의 불안정성 얘기한 게 없었어. 그 다음에 4번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던 건데
글쎄요, 장단점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설명만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 수 없다 볼 수 있겠고요. 플라톤의 한계를 보여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의 역시 애매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의가 뭔지 헷갈리시면 의는 가치와 중요성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예술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예술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역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9번은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게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가 같다 했는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형상과 진료는 얘네들은 형상은 진료에 내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내재라는 거 어찌 보면 속에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현실태와 가능태 뭐냐면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보시면 10번에 1번이었는데 형상계의 사물이 이거 비판한 내용이었는데 이거였죠. 생성 변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대하게 다 있으면 그렇게 변화하고 생성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얘는 2, 3, 4, 5는 그냥 다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몇명 틀렸어? 몇명 틀렸어? 10번? 10번 3명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올킬의 11번. 이거 정말 간단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자, 이거 답 2번이었거든? 플라톤이었거든? 자, 플라톤이 연기가 덕성을 연기할 수 있댔어? 아니요. 덕성 연기 못한댔어, 플라톤은. 그러니까 용기와 절제력 같은 그런 덕성은 연기할 수 없댔어. 오히려 이 음유신 얘네들은 뭘 연기하냐면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하는 거였지 얘네가 덕성을 연기할 수 없댔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틀린 거야. 덕성을 연기하는데 주력할 수가 없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바로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니 1번에 네. 허구의 허구가 아니라 허구의 허구는 허구고 그 밑에 허구가 허구의 허구 아니야? 일본 초기로 그러니까 그 문학이 허구의 허구고 그다음 그걸 또 연기하면 허구의 허구라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문학이잖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문학이니까 허구의 허구고 그다음 그 오이디푸스를 연기한 건 또 이를 다시 본든 허구. 이를 다시 본든 허구가 허구의 허구지. 보면 허구 나오겠다. 허구. 허구일까? 한번 그걸 갖다 썼으니까 이것도 허구의 허구의. 그러니까 한번 이데아를 갔다 와봐. 내가 갔다 갈게. 네, 이거였었고요. 그다음 12번부터 16번도 은근 얘를 그렇게 어려워하셨군요. 12번과 15번을 되게 어려워하셨군요. 12번? 잠깐만, 12번? 12번 왜? 저 1, 2번 헷갈렸는데 왜 헷갈린 건지 모르겠다. 자, 일단 12번부터 16번의 본문 내용은 되게 간단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말만 드리면요.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려고 했던 게 이제 범죄학이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전주의 범죄학이란 건데 얘는 베카리아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뭐라 했냐면 이거 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건 다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합리적 판단에 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물건 훔치거나 사람을 찌른 게 얘가 다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니까 얘는 벌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실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얘는 벌을 받아야 돼. 왜? 그런 것들이 다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했고 이렇게 벌을 줘야 사람들이 뭐야 저 새끼 죽었네? 저 새끼 뭐 칼 하고 막 남겨보니까 저 새끼 죽었어. 그럼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베카리아가 말한 고전주의 범죄학이야. 은근 맞는 말이긴 하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는 게
지금 했는데 그래도 범죄가 막 생겼단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사형 찬성 반대와 관련이 있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보기엔 어떠냐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명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사형을 싹둑 당하느냐가 사람들한테 더 무서움을 주느냐, 혹은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당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두려움을 주느냐가 사형 폐지에 대한 논란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수훈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탕탕탕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다 앞에서 내가 내 목을 잘랐어. 근데 그렇게 자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무섭다고. 야, 사람 저렇게 많이 죽으면 저렇게 죽네. 야, 우리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하는데 대신 이게 짧다는 거야.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너네도 내가 1시간 내내 잔소리가 착 던지고 막 지랄해봐. 너네 그 날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나서 집 가고 나서 바로 게임 키잖아. 그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얘 누구냐면 얘 이름 뭐였지? 롬브로스가 얘기한 거 뭐냐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이 사람을 무기징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얘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 야, 아직도 얘 교도소에 있대 하면서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교도소에 있어야 사람들이 야, 이거 사람 한번 까딱까딱 잘못 죽였다 그냥 평생 교도소에 있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평생 동안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죽인 걸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냐면 너네 지금 2학년 애들 봐봐. 2학년 애들 그냥 잔소리가 지금 귀에 박혔어. 면역이 돼 있다니까? 그냥 알아서 필터링을 거쳐. 너네 그렇게 사형 싹둑싹둑 자르는 거 영상 계속 보여줘봐. 밈을 만들걸? 밈을 만들 거야. 밈을 만들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제 너네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미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적어진단 거야. 근데 차라리 계속해서 얘가 그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와, 저 새끼 절부때 20살 때 들어갔는데 50이 돼서도 환갑잔치를 그 교도소에서 하고 80, 얘 90, 얘를 100살까지 그냥 계속 감옥에 있네.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범죄 저주는 안 되겠다 하면서 무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롬브로스가 얘기한 좀 더 발전해가지고 범죄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니까 이 사람이 욕을 좀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했을 때 행위 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가다가 정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잠깐 핸드폰을 봤어. 잠깐 핸드폰 봤는데 너네 어린아이를 쳐버렸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럼 너네한테 무조건 사형을 해. 그럼 너는 아니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심지어 그게 어린아이가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너 보험 사기를 노리고 들어간 거야. 근데 너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 근데 너네 사형당해봐. 족같잖아. 그러니까 롬블로스는 우발적인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실수로도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봐주잖아. 근데 대신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은 사람을 폭행만 하더라도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혹은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지금은 폭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이코패스는. 그게 이제 롬블로스야. 롬블로스는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하고 나는데 이것도 이제 잘 안 된 거야. 잘 안 돼서 이제 셉테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 셉테드가 뭐냐면 요즘 최신 아파트 들어가면 돼. 둔촌주공이나 둔촌주공 새로 생겼건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너네 상일역 쪽에 아르테운이나 뭐 이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 그런 아파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뭐냐면 앞에 조금 음침한 곳이 없어. 그래서 12번에 적절했던 게 답 1번인데 특정 개념, 범죄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 서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네. 아, 그렇네. 이건 뭐 딱 12번에 1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빨리 보면 13번에 답 4번이었던 게 기억은 베카리아 생각하시면 되고 니에는 롬블로스 생각하면 되는데, 베카리아는 롬블로스와 달리 범죄에 따른 형벌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범죄를 맞출 수 있다. 그치? 예외를 적용하는 게 바로 롬블로스였잖아. 집행유예 같은 거.
그다음 1번부터 빠르게 보시면 기억은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형벌을 통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었고, 니에는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엄청 과학적인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범죄의 원인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오히려 니은이었죠. 그다음에 공식적인 문서를 얘기한 건 기억 베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답은 3번인데 얘는 앞뒷말이 아예 안 맞았던 거야. 뭐냐면 베칼리아 관점에서도 범죄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로 형벌을 부과한 경우는 무척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 롬블로스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뒷말 자체가 아예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 15번도, 그러니까 15번을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15번이 왜 틀렸냐면 3번인데, 자, 소나무로 옮겨 심은 이유가 뭐야? 보기에서 햇빛이야, 햇빛. 햇빛을 받기 위해 옮긴 게 소나무야. 그러니까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뭐냐면 가시권을 확보하는 건데, 소나무로 옮겨 심은 이유는 햇빛이야, 햇빛. 그러니까 얘는 소나무로 옮겨 심은 거는 세트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데이터를 줬구만. 잠깐만, 16번 틀린 친구 새끼들 많은데? 햇빛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그 소나무 옮겨 심은 거. 가로등 키는 거랑 똑같은 세트는 가로, 근데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가시권을 확보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런 거 관련이 없는 거지. 16번 틀린 스모크 뭐야? 왜요? 3명 이상인가요, 설마? 16번 틀린 게 맞네? 쉽지 않은데? 이런 이 스모크 씨. 이 형벌을 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디? 그 이유. 본문 A에서 어. 형벌은 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게 형벌은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형벌을 딱 해야 된다. 이게 이때까지는 법이 없었다 했잖아. 위엔 뭐냐면 법이 없었대잖아. 법적 규정 없이 그냥 막 형벌을 줬던 거야. 그러니까 형벌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게 딱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이거 혹시 틀리신 분들은 딱 그러니까 이거 어휘는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국어 사전을 해야 되는데, 고치란 뭐냐면 헐거나 고장이 난 물건을 손질하여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규정하다는 것은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여 딱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휘는 어쩔 수 없어요. 고치다는 쓸 수 있게 뭘 다시 만드는 건데, 규정하다는 범위나 양을 제한하여 정하는 게 규정하다입니다. 아마 문학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일단 문학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17번부터 20번 파트에 가작품 송순의 면왕정가는 진짜 이거 내가 많이 말했거든요. 면왕정가? 그래요? 맞죠? 그래. 숭우는 처음 들을 수 있어. 숭우는 흥이는 처음 들을 수 있는데, 면왕정가 내가 너무 중요하겠는데 왜 그랬을까, 민준아? 아니 17번은 19번은 있죠. 아니. 나는 지금 가의 송수대 면왕정가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다 맞아. 18, 20번은 맞지 않아요? 어? 저희 한적 없지 않아요? 아니야, 면왕정가 너네 얘기했어 내가 이거. 면왕정가는 대표적인 자연친화 은일가사야. 은일가사의 스타일을 확립한 거야. 그래, 송순의 면왕정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잖아. 내용 전체는 모르더라도 송순의 면왕정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고, 나 작품에 이건 제가 아마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백석의 스타일. 백석은 되게 고향과 가족, 공동체 이런 걸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은 신유형이었죠. 나 작품 초부가의 보기는 가였었고요. 다 김소월의 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25번에. 그 다음에 26번부터 28번은 이거 김원일의 연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지 않나요? 역마살? 네. 역마살과 관련된 게 바로 연입니다.
역말살하면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이에요. 메밀꽃 필무렵은 여러분들 아마 한컴 타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탁 맞나? 네? 메밀꽃 필무렵은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은 그 남자 주인공이 뭐야? 허생원이던가? 하여튼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역마살이 있어서 장사꾼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여자랑 첫눈에 받아서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 나누고 나서 그 남자는 떠납니다. 그 여자가 사실 애기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애는 남편도 없이 임신했다 해서 사람들이 욕을 먹어서 마을을 쫓겨났는데 그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역마살 타고 난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역시 막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 근데 서로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몰라. 얘네들이 서로 부자 관계를 눈치채는 게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왼손잡이야. 근데 왼손잡이가 지금은 되게 흔한데 옛날에 왼손잡이가 진짜 흔하지 않았잖아. 특히 어르신들 왼손 쓰면 너네 외다가 그르다는데 잘못되다 뜻이잖아. 그러니까 왼손을 쓰면 되게 뭐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왼손 쓰는 거 보고 아 얘가 내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메밀꽃 필무렵인데, 그러니까 너네 연 생각해봐. 연 보면 연은 뭐가 있어? 줄이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좀 보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줄에 얽매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연은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그 줄은 아버지가 멀리 못 떠나게 계속 줄을 잡고 있는 거는 가족이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 때문에 역마살이 있지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김원일의 연이라는 작품. 네. 그러니까 너네 춘향전을 만만히 보셨죠? 제가 이 춘향전이랑 이게 왜 춘향전을 많이 들려냐면 그 뒤에 있는 어마무시한 이 친구 때문에 춘향전을 춘향전에 그 장님 그거 그건 신봉사, 심청. 저 이거를 좀 더 많이 할 시간을 벌고자 춘향이 장님 아니에요? 춘향전 몽룡이 지조와 절개 지키는 거. 네, 장면이 뭐예요? 장인, 장면. 장모인 신봉사, 심청전. 이름이 좀 비슷하다. 심청 춘향 심청춘향. 지금 치읓이 들어가긴 했네. 그렇긴 하네요. 그 다음에 34번부터 36번 이거는 쉽다 생각하면 없는데 이거는 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오답 먼저 하고 오시고요. 무비 좀만 기다려줘. 하고 오시고 다음 주에 이거 마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